대통령 4년 연임제 그리고 토지 공개념 등이 강화된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발의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세 분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 교수, 장성우 건국대 행정대학원 원장,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유 교수님, 이제 이 개헌안의 주사위가 국회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 그러죠. 예, 오늘 이제 심의해서 이제 정부안으로 확정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이 지금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전자결제를 하면은 이제 공고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0일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죠. 어차피 개헌이라는 건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3분의 2가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야사당이 지금 대통령 발의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을 부결시킬 것인지 아니면 국회가 따로 야당안 하나 낼 것인지 야사당안을 낼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하고 야사당이 협의해서 새로운 국회안을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는 상당히 대치 국면이기 때문에 물론 시한은 한 달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대치 국면이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갈지 또 지방선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쟁화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것도 있는데 당장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사실 개헌안 발의나 논의 같은 게 국무회의에서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 당장 야당이 이것부터 좀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헌법의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해서 사전 심의 기구로서 헌법상 이제 명목상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의하는 자체가 구체적인 문구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안이 넘어오면 이것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를 들어서 이 사회 같은 경우도 7일 전에 대략적인 7일 전에 어떤 안을 보내서 이사들 충분히 하고 이사회에 와서 이거에 대해서 의견하고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걷는데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무회의가 아무리 심의기관이지만 당일날 이것이 올라와서 당일날 대통령이 결재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헌법에 뭐 89조에 이런 조항이 있다고 야당에서 하고 그리고 헌법학자들도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심의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국무위원 정도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에서 어떤 모든 사항을 공유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이 3일 전부터 대통령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이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국민적인 어떤 공감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기구가 형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숙려 기간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서로 공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면 지금 오랫동안 30년 동안 이 헌법을 끌고 온 것을 지금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기와 여러 가지 내용적인 면에서 서로 각 당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좁히기 위해서 사실은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의회에서 개헌안을 내는 것이 맞는데 의회에서 개헌안을 낼 수가 없으니까 발의의 주체는 2명 아니겠습니까? 의회 그리고 아니면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은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이것을 발의하지 않으면 대선 공약을 지킬 수가 없다. 이런 판단에서 고육지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 정부 개헌안이. 손민원 사님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절차적으로 분명히 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행 헌법에 헌법 개정에 관련 조항들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없습니다만 국무회의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88조부터 시작되는데요. 89조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그런 그 사안들이 쭉 규정이 되어 있어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면 복권도 있고요. 또 뭐 선전, 강화, 뭐 중요한 대외 정책도 있고 그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뭐 법률안, 뭐 대통령령안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지금 이제 국무회의의 심리와 의결을 거쳐서 절차를 거친 것인데요. 지금 일부 헌법학자와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이게 아니다.
제대로 된 심의 규정을 심의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헌법상 정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이 심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서 회의를 열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국무회의 열리기 며칠 전에 이제 통보를 해서 그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절차 규정은 없습니다. 심의만 하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물론 정치적인 부분에서 볼 때 이거 너무 졸속 아니냐, 이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거 왜 국회를 무시하느냐라고 하는 비난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현행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그런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궁금증이 생기는 게 정부에서 이제 발의를 하면 60일 내에 국회가 표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5월 24일이 지금 시한입니다. 이 예. 5월 24일에 만약에 5월 24일에 표결에 붙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자동으로 예를 들면 통과가 안 되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엄격해 헌법의 개정 사항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대통령이 발의하면 공고를 20일 하고 국회에서 60일 이내에 그걸 예. 3분의 2 의결하고 그다음에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민이 그것을 이제 결국 30일 내에 예. 투표해야 과반수가 넘어야 헌법으로서 개정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3분의 2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경우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은 헌법상에 나와 있는 절차고요. 만약에 진짜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대통령 발의안이 국회에 통과했으니까 예. 그래서 공고하지 않겠습니까? 항보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죠. 전자서명한다 그러는데 그런 다음에 국회에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새로 수정안 내거나 아니면 국회 합의안을 내지 않고 이런 거 되면은 이 부결될 확률이 뭐 거의 90% 아닙니까? 예. 현재 의석수를 봤을 때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결코 정부 여당한테도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은 이제 구도는 정치적 구도는 개헌과 호언이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다른 부분들의 전향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뭐 지방 분권 문제라든가 기본권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전향적으로 채용할 부분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권력구조 분산에 있어서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이것은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실제로 여당 내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국회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공이 야당한테만 가느냐? 저는 정부 여당한테도 갈 수밖에 없다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제가 뭐 저 만난 여당 의원 같은 거 이 벼랑 끝 전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민주당 지도부에게 상당히 좀 재량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특히 가장 중요한 권력구조 분산 문제에 대해서 뭐 좀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예.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총리의 권한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와 지방선거 6월 13일 날 그럼 국민투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네. 이 문제도 재량권을 좀 줘서 협상의 여지를 줘야죠.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하고 야사당하고 이 문제를 협의해서 진짜 역사적인 수건인 이런 개헌을 갈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전국이 완전히 파란으로 갈 것이고요. 예. 남북 정상회담, 역사적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 부분의 성과도 예를 들면 저는 훼손될 수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 지도부도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청와대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야당의 의견을 좀 받아들이자. 예. 이렇게 해서 합의된 안을 지금 데드라인이 5월 4일까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60일이나 30일이니까. 그래서 만들어서 대통령 안도 참조하고 대통령 안에도 적극적인 면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참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공통된 안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서 만들어서 개정하는 것이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고 국민들도 바라는 것이 아니냐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86년도 4.13 호원 조치라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야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가겠다. 그때는 정부 여당이 호원을 주장을 해서 예. 87년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서 개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오는 것이 30년인데 예.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그때랑은 정반대적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이 개헌을 들고 나오고 물론 야당도 다 개헌을 동조는 하지만 예. 여러 가지 주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지금 상당히 큰 간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고
지금의 야당,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도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야사당이 공조를 하면 개헌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그런 첫 번째 의지도 있지만 이렇게 대통령이 먼저 나가야만이 시대의 과제인 개헌을 국회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카드로 저는 던졌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의 지금 여러 가지 민주당의 위치가 지금 저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청와대 주도로 강력하게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의민주주의는 정당이라든가 국회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국민의 여론적 수렴하고 국민의 갈등을 국회가 이것을 흡수해가지고 갈등을 질서로서 전환을 시키는 기능을 정당과 의회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는 민주당의 정치력을 다시 집권 여당으로서 회복을 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면은 저는 이번 이런 대통령 개헌안이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집권 여당의 정치력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한국당도 이것을 너무나 쟁점화시키거나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대통령이 발의안이 국민적 명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당이 개헌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헌 뭐 안 된다, 뭐 절대로 안 된다, 6.13 지방선거도 안 된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국회 내 개헌이 계속 그 개헌 특위가 지금 교성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사실 18대부터 개헌안은 논의됐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국당이 지금 자꾸만 정치적 결단을 안 내렸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의안이 나름대로의 명분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죠. 이제 뜨거 하니까는 한국당이 지금 막 안도 내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또 대통령이 발의한 오늘 발의하게 되면 장애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지방선거 때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카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사당과의 협의를 혁신적으로 치르고 이것을 부결시켜서 이건 대통령이 개헌안을 사실상의 내용대로 뭐 발의한 것이지만 개헌안을 방해한 것이다.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공세하면서 지방선거가 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개헌안을 두고서 완전히 쟁점화되면서 또 대통령과 야당이 대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당도 대승적 차원에서 그리고 또 자기 자신들이 개헌안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는 부분들을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만들어내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데 총괄적인 목표를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소 변호사님, 사실 뭐 지금 저희가 언론인으로서가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서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다 공약을 했고 개헌을 해야 된다.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 정부가 발의를 했고 이게 5월 24일까지 통과가 안 되고 그러면 또 정부안이 철회가 될 것이고 국회에서는 계속 싸우고 국민은 원하는데 국회에서는 마련을 안 하고 아무 방법 없이 그냥 이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방법이 없나요? 헌법의 특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헌법이라는 게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고요. 그리고 또 법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법 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항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현행 헌법 보더라도 또 개정안을 보더라도 그렇게 조항이 많지 않습니다. 또 많을 수가 없겠죠. 구체적으로 적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다 담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헌법은 바꾸기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를 확인하는 게 국민투표인지 아니면 국민투표 전 단계에서 국회의 어떤 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에 앞서서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도 국민적인 공감대나 지지가 없으면 또 사실상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단계에서 국민들의 합의를 최종적으로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지는 정치적인 판단이 따르겠습니다만 그만큼 헌법은 개정하는 것이 어렵고 또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는 것이 헌법의 어떤 그 취지라든지 헌법의 어떤 가치 그리고 또 헌법의 본질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 개정을 두고도 여야 간에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뭐 갑론을박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게 이번 그 개헌 국면이 이제 진행될지 과연 개헌이 이루어질지 만약 좌초한다면 어느 단계에서 막힐지 등등도 현재는 짐작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헌법의 특성 그리고 헌법 개정의 특징이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민평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 됐다가 64.3%. 물론 여론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잘 됐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87년 체제가 지금까지 6공화국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사실은 공화국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같은 6공화국 체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벌써 30년이 넘게 한 헌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우리 헌법의 문제점이 다 있다는 것은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였던 폐해 때문에 그것은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이 상당히 막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제는 이런 대통령의 제왕적인 어떤 권한을 좀 나눠주고 분산하고 하는 새로운 헌법, 그리고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30년 동안 민주화의 역사가 상당히 진전돼 있고 이런 것들로부터 해서 국민들이 전부 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대선 주자들이 전부 다 개헌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개헌에 대한 열망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적 지표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여론적 지표가 100% 이것이 제도화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제재하에 있기 때문에 정당이 발의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만들던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국회 3분의 2가 통과해야만이 국민투표에 붙일 헌법 초안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지금 개헌안이 물론 국민이라든가 정치권 전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일치화돼 있지만 그 이면적으로 정당 간에 보수는 보수, 진보는 진보적인 가치를 헌법에 서로 넣으려고 하는 그런 갈등적인 요소가 지금 곳곳에 있습니다. 기본권, 지방분권, 국민주권, 정부 형태, 토지 공개념까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여야가 합치할 수 없는 상당히 쟁점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과거에도 헌법 전반에는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 정권에서도 계속 원포인트 개헌만 해도 하자.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것은 권력구조 아닙니까? 권력구조만도 해서 시대에 맞는 권력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발의한 것은 헌법 전반에 걸쳐서 지금 이것을 지금 뭐 국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오늘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일반론적으로 보면은 전 국민, 정치권을 포함해서 전 국민은 개헌에 찬성한다. 다만 그 내부적으로 정파 간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그 리얼미터에서 오전에 발표한 여론조사는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개헌을 요구하고 있고 또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어떤 그 다른 개헌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얼미터 오늘 조사에서 뭘 물어봤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권력 구조만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 4년 연임제, 그리고 지방분권, 기본권, 조국 수석이 발표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1월인가요? 그 국회의장실하고 학교연합회에서 했던 권력 구조만을 물어봤을 때는 혼합형 대통령제가 더 대통령제, 순수 대통령제보다도 약 2, 3% 높은 거로 나타났어요. 의원내각제는 한 10% 이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새롭게 권력구조 부분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해왔고 그 데이터를 갖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여론이나 국민 여론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우리가 쟁취한 직선제 개헌 투쟁을 통해서 만드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권한 분산을 이루고 권력 구조를 나눠서 좀 더 국정의 안정적 형태를 갈 것인가. 여러 가지 모델이 많으니까요. 우리에 맞는 모델을 국회에서 합의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지금 이 한국당과 경찰의 대립이 상당히 심한데, 뭐 물론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실 테지만 황운하 울산 경찰청장이 뭔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국당에서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게 좀 막말이 너무 많이 나간 게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자 이제 발언 당사자뿐 아니라 그 당 관련자들이 특정 정치 경찰을 상대로 지칭해서 한 말이지.
그게 어떻게 그 모든 경찰을 상대로 해서 그런 말을 했겠느냐라고 지금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 그게 사실 진화가 잘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굉장히 많은 현직 경찰들이 이제 피켓을 들고 이제 시위는 못 하니까요. 예. 뭐 집회와 시위는 못 하기 때문에 SNS 상에 항의하는 그런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 예. 그런 그 분위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지 이제 잠잠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울산 청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또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 후에 언론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고 자제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비하로 예. 비춰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발언을 했다는 점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 예. 어떤 방식을 어떤 방법을 통해야 이 상황을 잘 수습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글쎄요. 사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오전 그 한국당 측의 인터뷰를 보니까요. 여전히 전체 경찰이 아니라 일부 정치 경찰에 대해서만 한 건데 왜 사과를 해야 되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김기현 시장의 비서실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역의 건설업체하고의 유관 관계인데, 업체하고 이웃 관계인데, 근데 이 부분은 경찰이 2달 전부터 수사를 했다 그러고요. 실제로 네. 울산경찰청에서. 그래서 당일날 공교롭게도 김기현 시장이 공천이 확정되는 날인데 네. 그날 당일날 압수를 했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굉장히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그래서 뭐 뒷얘기는 그날 말고 좀 다른 날 하면 좋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울산경찰청에서는 그 압수수색 영장은 우리가 발부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네.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뭐 법적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치권에서 하자를 걸 이유는 제가 보기엔 네. 없는 것 같아요. 정치적 의도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의미고 그럼 이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울산경찰청에서는 이것을 증명해야겠죠.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압수까지 했다. 뭐 그건 법원의 책임도 같이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울산 경찰청장의 책임이 상당히 크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같이 따지면 되는데 예. 이것을 막말로 했단 말이죠. 이 막말이 이게 실제로 홍준표 대표도 막말 논란 때문에 실제로 내부에서 중진회에서 거론이 됐었는데 이 장 대변인까지 이제 그런 막말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공성을 대표하는 이런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당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성질인 것이죠. 자기네들이 의도했던 바도 사실상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네. 거기서 왜 그러면은 이거 정치적으로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러한 주장도 없어져 버리고 막말 논란만 남아버리는 이게 마이너스 결과만 사실상 한국당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경찰이 좀 억울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굉장히 격앙되어 있었는데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이번 그 선거 후보 결정되는 날 그렇게 압수수색을 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경찰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고 네.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한 건데요. 그럼 누가 청구하느냐? 경찰이 한 게 아닙니다. 예. 검사가 하는 거죠. 경찰은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는 것이고 검사가 여러 가지 사건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청구 여부와 청구 시점을 결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경찰이 시점을 결정할 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 때문에 이렇게 그 비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예. 경찰 입장에서 특히나 경찰 실무를 잘 아는 현직 경찰 입장에서는 더더욱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죠. 이걸 또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좀 한국당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들에게 정치적 피해가 왔다 그래서 제도적 법률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되는 부분까지도 이게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예, 예. 경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면 정확하게 수사 결과를 보고요. 진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수사 결과 보면 나온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따져 들어가야지 이것을 뭐 경찰에 대한 전체적인 모독적인 말을 하고 또 네. 이것이 검경 수사권 독립도 다시 제고해야 된다. 이러면은 사실상 이거는 그럼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는 하나의 경찰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그래서 예. 접어들이고 아니면 또 나가고 이런 문제인 것인지 이것은 상당히 권력 구조에 알겠습니다. 대한 개혁 문제인데요. 장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글쎄 뭐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을 공격할 건수는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1년 정도의 집권 적폐 청산 이것이 상당히 지금 국민적 호응도 얻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야당 같은 경우는 어떤 소재 하나라도 잡으면 이거에 대해서 강한 어떤 선명성을 내걸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정치 검찰, 정치 경찰 이것은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자행된 그런 어떤 우리의 통치 패턴인데 그런 상황에서 경찰과 민주주의 시스템이고 지금 이제 촛불 혁명이라는 것으로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민주주의가 시스템화해서 제도화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은 사실은 일도 상당히 과중하고 국민의 공복이라고 이제 하는데 한국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시점만 놓고 보면 그런 억측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제1야당이고 과거에 집권 여당도 해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그럽게 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경찰과 검찰을 위해서도 두둔하는 그런 말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 원장,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